22. 나는 파리에 자리를 잡고 희곡을 쓰기 시작했다. 내 생활은 규칙적이었다. 오전에는 일을 하고 오후에는 퀵상부로 공원을 어슬렁거리거나 거리를 산책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몇 시간씩 머물기도 했다. 그곳은 어느 미술관보다 더 친근감이 들었고 명상을 위해서는 더없이 편리한 곳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선창가 책방을 한가로이 돌아다니며 살 마음도 없는 헌책들을 뒤적거려 보기도 했다. 책들을 이곳저곳 들추어 읽어보면서 많은 작가들이 알게 되었는데 좀 산만하게 알게 되는 셈이었지만 그런대로 만족스러웠다. 저녁에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다. 가끔 스트로브네 집에도 들렀고 때로는 거기에서 조촐한 식사를 같이 하기도 했다. 더크 스트로프는 자기가 이탈리아 음식을 잘 만든다고 뽐냈다. 솔직히 말해서 그의 스파게티 솜씨는 그런 그림 솜씨보다는 훨씬 나았다. 그가 토마토 케첩을 듬뿍 친 크다란 스파게티 접시를 들고 들어오면 제왕의 식탁도 부럽지 않았다. 우리는 스파게티를 가정용 고급빵에 붉은 포도주를 곁들여 먹었다. 나는 블란치 스트로브와도 가까워졌다. 내가 영국 사람인데다 알고 지내는 영국인이 별로 없어서 나를 보면 반가웠던 듯하다. 그녀는 상냥하고 소박하였지만 늘 말이 없는 편이어서 어쩐지 무슨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그러한 인상은 그가 과묵함을 타고 나기는 했지만 남편의 수다스럽고 솔직한 성격 때문에 더 과장되게 느껴진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더크는 숨기는 것이 없었다. 아무리 사사로운 일이라도 남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다 이야기했다. 그래서 때로는 아내를 민망하게 만들기도 했다. 한 번은 그녀가 몹시 당황해하는 것을 보았다. 더크가 설사약을 먹었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아주 시시콜콜하게 짓기로 됐던 것이다. 그 일로 고생한 일을 정색하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나는 배를 잡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스트로브 부인은 그 때문에 더 화가 치밀었던 모양이다. 당신은 망신스러운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아내가 화를 내자 그는 동그란 눈을 더 동그랗게 뜨면서 당황하여 미간을 찌푸렸다. 여보, 나 때문에 화났어? 설사약은 이제 다시는 안 먹을게. 내 체질이 워낙 담즙질이라서 말이야. 늘 앉아있는 생활만 하잖아. 운동도 부족하고 벌써 사흘간이나 한 번도. 제발 그 입 좀 다무세요. 우라가 치미는지 그녀는 눈물까지 그렁거리며 말을 막았다. 풀이 죽은 더크는 야단 맞은 아이처럼 입을 삐쭉 내밀었다. 그러면서 나들을 어떻게 분위기 좀 바꿔보라는 눈치를 보냈지만 나는 그만 참지 못하고 웃음보를 터뜨리고 말았다. 어느 날 스트로브가 스트릭랜드의 그림을 두서너 장 보게 해주겠다고 하여 우리는 함께 어느 화상을 찾아갔다. 하지만 주인 말이 스트릭랜드가 그림을 다 찾아가 버렸다는 것이었다. 주인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그렇다고 제가 서운하리라고 생각하실 건 없어요. 워낙 스트로브 선생의 얼굴을 봐서 받아놓은 것뿐이니까요. 저도 팔 수 있으면 팔아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하면서 그는 어깨를 으쓱 올렸다. 저도 신인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만 선생도 보세요. 재능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내 명예를 걸고 하는 말이지만 요즘 그림 그리는 사람들 가운데 이만한 재능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내 말을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아주 좋은 벌이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사람 그림 몇 장 값이 지금 이 가게에 있는 그림 값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나갈 겁니다. 모네를 봐요. 누가 100프랑을 주고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 그림 값이 어때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모네만한 재능을 가졌으면서 그림을 팔지 못한 화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값이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알겠습니까? 재능만 가지고 성공을 합니까? 안 되죠. 게다가 친구분이 정말 재능이 있는지는 더 두고 봐야죠. 스트로브 선생 말고는 아무도 칭찬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당신은 재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볼 셈이요? 고리난 더크는 얼굴을 붉히며 물었다. 그야 한 가지 방법뿐이죠. 잘 팔리는 것 말입니다. 이런 속물을 보겠나? 더크는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과거의 위대한 화가들을 생각해 보세요.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앵글로, 들라크로와 다 잘 팔리지 않았습니까? 가세나, 스트로브가 내게 말했다. 더 있다간 이자를 죽여버릴 것 같아. 23. 나는 스트릭랜드를 꽤 자주 만났다. 때로는 함께 체스를 두기도 했다. 그는 성격이 변덕스러운 편이었다.
옆에 누가 있건 말건 그들도 보지도 않고 혼자서 입을 꼭 다물고 멀거니 앉아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기분이 좋으면 시종 더듬거리면서도 곧잘 짓거려대기도 했다. 근사한 말은 할 줄 몰랐지만 전곡을 찌르는 신랄한 야유를 할 줄 알았고 자기 생각을 늘 정확하게 표현했다. 남의 감정이란 도무지 고려할 줄 몰랐고 상대방의 상처를 받으면 오히려 즐거워했다. 더크 스트로브를 만나기만 하면 번번이 얼마나 그의 속을 끌고 놓는지 한 번은 참지 못한 더크가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노라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버린 적도 있었다. 그래도 그런 스트릭랜드에게 자기도 모르게 끌리는 점이 있었던지 이 뚱보 네덜란드인은 배알 없는 강아지처럼 꼬리를 치며 돌아오는 것이었다. 인사말이라고는 무슨 독설 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랬다. 스트릭랜드가 왜 나만은 참아주었는지 모르겠다.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좀 특이했다. 하루는 그가 내게 50프랑만 빌려달라고 했다. 그런 부탁을 하실 줄은 몰랐는데요. 내가 대꾸했다. 모르다니? 저로선 달갑지 않으니까요. 알다시피 난 지금 지독하게 어렵소. 저야 무슨 상관인가요? 내가 굶어 죽어도 상관없단 말인가? 그게 왜 저와 상관이 있나요? 내가 오히려 되물었다. 그는 너저분한 수염을 잡아당기며 한동안 나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나는 빙긋이 웃었다. 뭐가 우스운가? 그는 성난 눈빛으로 말했다. 참 단순하시기는. 선생은 의리라고는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누가 선생께 의리를 지키겠습니까? 내가 방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서 목을 메고 죽는다 해도 아무렇지 않단 말이지? 전혀. 그가 킥킥 웃었다. 허풍 떨지 말게. 내가 정말 그러면 자네 미친 듯이 후회할걸? 그래 보시죠. 제가 어떻게 하나? 내가 응수했다. 그의 눈가에 슬쩍 웃음이 스쳐갔다. 그는 잠자코 압생트를 휘저었다. 채소 한 판 두시겠어요? 내가 물었다. 좋을 대로. 우리는 말을 세웠다. 판이 갖추어지자 그는 편안한 눈길로 채소판을 내려다보았다. 전투 태세를 갖춘 부하들을 바라보노라면 누구나 흐뭇한 기분이 드는 법이다. 제가 돈을 빌려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내가 물었다. 안 빌려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지. 놀랍군요. 뭐가 말인가? 실망했습니다. 선생께서도 속마음은 감상적이라니. 그처럼 순진하게 제 동정심에 호소하지 않았더라면 더 마음에 들었을 텐데요. 당신이 내 말에 넘어갔다면 나도 당신을 경멸했을 거예요. 그게 더 마음에 드는군요. 나는 소리내 웃었다. 우리는 채소를 두기 시작했다. 둘 다 게임에 열중했다. 판이 끝나자 나는 이렇게 말했다. 보세요. 생활이 어려우시면 제게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제가 살 테니까요. 빌어먹을 하고 그는 소리쳤다. 그는 벌떡 일어나 가려고 했다. 내가 붙잡았다. 압생트 값을 내지 않으셨어요. 나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그는 무어라 욕설을 퍼부어대더니 돈을 획 던지고 나가버렸다. 채소를 젓는갑에. 그러고는 며칠 동안 나는 그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카페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데 그가 들어와 내 옆에 와서 앉았다. 결국 목을 매지는 않으셨군요. 내가 말을 건넸다. 맞아. 일거리를 얻었으니까. 200프랑을 받기로 하고 퇴직한 어떤 그 연관공의 초상화를 그려주고 있지. 그 일은 어떻게 얻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연관공의 초상화를 그려주고 있지. 여기에 이제 해설을 해놨습니다. 이 그림은 전에 리르의 어떤 부유한 공장주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독일군 진주 때 그대로 두고 도망가버려 지금은 스톡홀름 국립미술관에 있다. 스웨덴 사람들은 혼란기에 슬쩍 횡재를 하는데 비상하다. 뭐 이렇게 이 소설 원래 주석에 되어 있답니다. 사실인지 소설의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이라고 적어놨겠죠. 그죠? 어떤 영광공의 초상화를 그려주고 있지. 그 일은 어떻게 얻었는데요? 빵가게 아줌마가 소개해 주더군. 초상화를 그려줄 사람을 찾는다면서 소개빗조로 그 여자에게 20프랑을 줘야 해. 어떻게 생긴 사람입니까? 굉장해. 얼굴이 양 넓적다리처럼 크다랗고 붉은 데다 오른밤에는 커다란 사마귀가 났는데 거기에 털이 길게 나있지. 스트릭랜드는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다. 더크 스트로브가 들어와 우리 곁에 앉자 사정없이 놀려대기 시작했다. 나는 이 불쌍한 네덜란드인의 아픈 데를 찾아내는데 나로서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재주가 있었다. 그는
찾았는데 그는 예리한 풍자의 칼을 찔러댄다기보다 무지막지한 악담의 몽둥이를 휘둘러댔다. 이쪽에서 건드리지도 않는데 느닷없이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스트로브로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마치 놀란 양이 어쩔 줄 모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꼴을 연상시켰다. 황당한 모양이었다. 극비하는 눈물까지 쏟았다. 그런데 무엇보다 난처한 점은 이런 경우에 스틸랜드가 밉살스럽고 상황도 고약스럽지만 웃음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더크 스트로브가 아무리 정색을 해도 그것이 남들에겐 우스꽝스럽게만 보이니 그는 참으로 불행한 인간이었다. 그래도 이제 와서 파리 시절의 그 겨울을 돌이켜볼 때 가장 즐거웠던 기억은 다름 아닌 더크 스트로브에 관한 것이었다. 그의 자그마한 가정에는 어딘가 매력적인 데가 있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림과 토 같은 한 쌍이었으며 아내를 향한 그의 순박한 사랑에는 은은한 아취마저 있었다. 우습긴 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열정은 동정을 불러일으킬만 했다. 나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어떤 감정을 느낄지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녀가 퍽 다정하게 그를 대하는 것을 보고 기뻤다. 유머 감각이 있는 여자였다면 진짜 우상이라도 모시듯 남편이 자기를 떠받들어 주는 것이 우습게 여겨졌을 것이다. 그녀도 웃긴 하였지만 그래도 기쁘고 감동스럽게 여겼었던 모양이다. 더크는 그녀의 영원한 애인이었다. 그래서 그녀가 비록 나이가 들어 지금의 팽팽한 성과 아름다운 용모를 잃어버린다 해도 그에게는 여전히 같은 여자로 보일 것이다. 또한 그녀는 변함없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여인일 것이다. 늘 질서정연한 그들의 생활에는 기분 좋은 아름다움이 깃들여 있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스튜디오와 침실 하나 그리고 자그마한 부엌뿐이었다. 집안일은 죄다 스트로브 부인이 혼자서 했다. 더크가 형편없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녀는 장을 보고 점심을 짓고 바느질을 하면서 하루를 온통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했다. 또 저녁이면 스튜디오에 앉아 바느질을 했는데 더크는 그동안 음악을 연주하곤 했다. 모르긴 몰라도 그의 아내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음악이었을 것이다. 그의 연주는 제법 풍치가 있었지만 늘 필요 이상의 감정을 불어넣었다. 주체할 수 없이 흘러넘치는 진실하고 감상적인 자신의 영혼을 온통 음악에 쏟아부었던 것이다. 그들의 생활은 나름대로 하나의 목가였으며 그런 대로 기이한 아름다움을 이룩해내고 있었다. 더크 스트로브와 관련된 모든 일에 붙어다니는 엉뚱함이 그들의 삶에 마치 해소되지 않은 불염하고 같은 묘한 가락을 띠게 했다. 하지만 그 때문에 그들의 삶은 어쩐지 더 현대적이고 더 인간적으로 보였다. 심각한 장면에 불쑥 내던져진 거친 익살처럼 그것은 모든 아름다움이 지니는 우수를 한결 깊게 해주었다. 24.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더크 스트로버가 내게 와서 자기 집에서 함께 그날을 지내자고 청했다. 크리스마스에 대해 유난히 감상적인 생각을 품고 있던 그는 격식을 갖추어 이날을 친구들이랑 함께 보내고 싶어 했다. 우리는 둘 다 스틸랜드를 2, 3주일이나 보지 못했던 참이었다. 나는 그때 잠시 파리에 머물던 친구들 때문에 바빴고 스트로버는 스틸랜드와 여느 때보다 훨씬 심하게 다툰 뒤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결심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스틸랜드란 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자라고 하면서 앞으로 자기가 그에게 말을 걸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되자 마음이 누그러졌는지 스틸랜드가 크리스마스를 혼자서 보내리라는 생각이 들자 안쓰럽게 여기는 것이었다. 참 착한 사람이네. 그는 자기 감정대로 생각하여 우정을 다져야 할 날에 이 외로운 하가가 홀로 내버려져 얼마나 울적해 할까 하고 안타까워 어쩔 줄 몰라 했다. 스트로브는 스튜디오에 벌써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놓았다. 모르긴 몰라도 이 나뭇가지에 우리에게 줄 우스꽝스러운 선물들을 매달아 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스틸랜드를 다시 대면할 일이 아무래도 쑥스러운 모양이었다. 하기야 그처럼 심한 모욕을 그처럼 쉽게 용서해 준다는 것도 약간은 굴욕적일 것이다. 그래서 그는 화해하는 자리에 내가 함께 있어주기를 바랬다. 우리는 클리시 거리에 가보았지만 스틸랜드는 카페에 없었다. 바깥에 앉아있기에는 날이 너무 추워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 가죽 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안은 후덥지근하고 담배 연기로 가득 차 공기가 탁했다. 스틸랜드는 오지 않고 대신 얼마 후에 그와 가끔 체스를 두던 프랑스 화가가 나타났다. 우리와 안면을 트고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는 우리 테이블에 와서 앉았다.
스트로버가 그에게 스트릭랜드를 보았느냐고 물었다. 병이 났어요. 모르셨던가요? 그가 말하였다. 심하게 났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스트로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 내게 편지라도 써서 알려주지 않았지? 나도 참 한심해. 그 양반하고 싸움을 하다니 당장 가봐야겠네. 돌봐주는 사람도 없을 텐데. 어디서 살죠? 글쎄요. 프랑스인이 대답했다. 그러고 보니 그가 사는 곳을 아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었다. 스트로버는 점점 더 괴로워지는 모양이었다. 죽을지도 몰라. 그래도 아무도 모를 거야. 끔찍해.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당장 찾아내야 해. 나는 스트로버에게 막연하게 파리 시내를 쏘다녀봐야 부질없는 일이 아니냐고 간신히 알아듣게 말했다. 우선 계획이 있어야 했다. 맞아. 하지만 그동안에도 죽어가고 있는지 모르잖나? 찾아내고 나면 그때는 너무 늦어 손을 쓸 수 없을지 몰라. 좀 가만히 앉아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내가 알고 있던 주소라고는 이 베르지 여관 주소뿐인데 스트릭랜드가 그곳을 나간 지가 벌써 오래되어 여관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을 리 없었다. 자기 거처를 밝히지 않으려는 묘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 떠나면서도 어디로 간다고 알려주었을 것 같지 않았다. 그것도 벌써 5년이 넘은 일이다. 멀리 옮기지는 않았으리라는 것만은 확실했다. 이전 여관에 묵을 때처럼 여전히 같은 카페에 나타났다면 그리가 편리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문득 기억나는 것이 있었다. 그가 다니는 빵가게 아줌마를 통해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 빵가게에 가면 그가 사는 곳을 알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상점 안내서를 가져오게 하여 빵가게들을 찾아보았다. 가까운 곳에 빵가게가 5군데 있었다. 하나하나 찾아가 물어보는 수밖에 딴 도리가 없었다. 스트로브는 내키지 않은 듯 나를 따라다녔다. 그의 생각은 클리시가 근처의 모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찾아가 스트릭랜드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지 물어보자는 거였다. 하지만 역시 내 평범한 착상이 효력이 있었다. 우리가 들른 2번째 빵가게의 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여자가 그를 안다는 것이었다. 어느 집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길 건너편의 3집 가운데 하나라고 했다. 운 좋게도 우리가 찾아간 첫 집의 수위 말이 그가 꼭대기층에 살고 있다고 했다. 병이 난 모양이죠? 스트로브가 말했다. 그럴지도 몰라요. 수위가 무심하게 대꾸했다. 요 며칠 동안 얼굴을 통 보지 못했으니까. 스트로브가 먼저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맨 위층에 올라가 보니 벌써 그가 속옷바람의 어떤 노동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아무 방문이나 두드려 불러낸 사람 같았다. 그 사람이 다른 방문 하나를 가르쳐 보였다. 그 방에 사는 이가 화가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 일주일 동안은 통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스트로브는 당장 문을 두드릴 것처럼 문 앞으로 걸어가다 돌연 나를 돌아보며 어쩌면 좋으냐는 듯한 신용을 해보였다. 그는 잔뜩 급에 질려 있었다. 죽었으면 어떡하지? 그럴 리 있겠나? 내가 대답했다. 내가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다. 손잡이를 돌려보니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내가 먼저 걸어 들어갔고 뒤에 따라 스트로브가 걸어왔다. 방 안은 캄캄했다. 천장이 경사진 지붕 및 다락방이라는 것만을 겨우 알아볼 수 있었다. 어슴푸레한 빛이, 아니 빛이라기보다는 덜 짙은 어둠이 채광창으로 흘러들고 있었다. 스트릭랜드! 내가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뭐랄까 정말 신비스럽다고 할 만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바로 내 뒤에 선 스트로브는 들들 뜨는 것 같았다. 불을 켤까 하다가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한 구석에 어렴풋이 침대가 보였던 것이다. 불을 켰다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시체나 보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성냥이 없나 이 바보들아? 어둠 속에서 불쑥 울려 나오는 스트릭랜드의 신듯한 목소리에 나는 움찔을 놀랐다. 스트로브가 소리 질렀다. 아휴, 정말 죽은 줄 알았지 뭡니까? 나는 성냥을 켜고서 초를 찾았다. 그런 다음 그 조그마한 아파트를 재빨리 둘러보았다. 침실 겸 스튜디오로 사용하는 방인데 물건이라고는 침대 하나와 벽 쪽을 향해 세워놓은 캔버스 몇 개, 이젤, 테이블, 의자 하나뿐이었다. 바닥에는 카페트도 깔려있지 않았다. 난로도 없었다. 테이블 위에는 그림 물감, 팔레트 나이프, 그 밖의 온갖 잡동사니가 잔뜩 널려져 있고 그 가운데 초 한 토막이 눈에 띄었다. 초에 불을 붙였다. 스트릭랜드는 자기 몸집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아 보이는 침대에 불편스럽게 누워있었다. 추웠던 모양인지 옷을 있는 대로 껴입었다.
언뜻 보아도 몸에 열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트로브는 그에게 다가가며 감정이 폭박치는 소리로 말했다. 아니, 이 딱한 양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병이 난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왜 알리지 않으셨소? 선생이라면 뭐든 제가 다 돌봐드렸을 텐데 제 말이 마음에 걸렸나요? 진심이 아니었는데 제가 나빴어요. 화까지 내고 제가 바보였습니다. 집어치워, 스트리랜드가 소리 질렀다. 자,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편하게 해드릴 테니까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스트로브는 더러운 다락방을 참담한 표정으로 둘러본다. 그러고는 이부자리를 고쳐준다. 그러는 동안 스트리랜드는 괴롭게 숨을 내쉬면서 화가 치민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는 못마땅하다는 듯이 나를 슬쩍 보았다. 나는 잠자코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날 위해 뭘 해주고 싶거든 우유나 좀 갖다 주시지. 이었고 그가 입을 열었다. 이틀이나 나가지 못했거든. 침대 옆에 우유가 들었던 듯 싶은 빈병이 하나 놓여 있고 신문지 위에는 빵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었다. 그동안 뭘 먹었습니까? 내가 물었다. 아무것도 안 먹었네. 얼마 동안이나 못 드셨죠? 스트로브가 소리 질렀다. 그래, 이틀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단 말이요? 맙소사. 물은 마셨지. 그의 눈길이 팔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놓여있는 커다란 깡통 위에 잠깐 머물렀다. 당장 나갔다 오겠소. 스트로브가 말했다. 뭐 또 필요한 것 없겠소? 나는 체온계와 포도주와 빵을 좀 사오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스트로브는 자기가 도움이 되는 게 그저 기쁜지 계단을 쿵쾅거리며 내려갔다. 멍청한 친구 같으니라고 스트리랜드가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맥을 짚어보았다. 희미한 맥이 급하게 뛰었다. 한두 가지 물어보았지만 그는 그저 묵묵부답이었다. 자꾸 퇴근하자 그는 짜증난다는 듯이 얼굴을 벽 쪽으로 돌려버린다. 잠자코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10분쯤 지나니 스트로브가 헐레벌떡 돌아왔다. 그는 내가 말한 것 말고도 양초며 고기즙, 알코올 램프까지 사들고 들어왔다. 자그마한 사람이 솜씨는 좋아서 그는 지체 없이 우유빵을 만들기 시작했다. 스트리랜드의 체온을 재보니 화씨 104도나 되었다. 분명 중태였다. 습시 40도 정도. 25. 얼마 뒤 우리는 그를 남겨두고 나왔다. 더크는 저녁을 먹으러 집에 가겠다고 하고 나는 의사를 데려다 스트리랜드를 진찰시켜 보겠다고 했다. 그런데 갑갑한 다락방에 있다가 그리로 나와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게 되자 이 네덜란드인 친구는 생각이 달라졌는지 함께 곧장 자기 스튜디오로 가자는 것이었다.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만 무슨 속셈이 있었던 모양으로 나더러 꼭 같이 가야만 한다고 우겼다. 하긴 지금으로서는 의사가 오더라도 우리가 한 것 이상을 할 수 없을 터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자고 했다. 가보니 그의 아내 블란치 스트로브가 식탁을 차리고 있었다. 더크는 아내에게다가 그녀의 두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여보, 당신에게 청이 하나 있어요. 그녀는 진지하면서도 명랑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것이 그녀의 매력 가운데 하나였다. 어때있네. 더크의 붉은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리고 흥분을 이기지 못한 희극적인 표정을 띠고 있었지만 아직 놀라움이 가시지 않은 그의 둥그란 눈은 진지하게 빛났다. 스트리랜드가 큰 병이 났어요. 죽을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더러운 다락방에 혼자 누워있어. 돌봐줄 사람 하나 없이. 우리 집으로 데려왔으면 하는데. 그의 아내는 두 손을 얼른 잡아 빼면서 그처럼 날쌘 동작은 처음이었다. 잡아 빼면서 얼굴을 붉혔다. 싫어요. 여보, 거절하지 말아줘요. 난 그 사람을 도저히 그런 곳에 내버려둘 수 없어. 그 사람 생각을 하면 한잠도 자지 못할 거야. 당신이 돌보세요. 그건 반대하지 않을 테니. 그녀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죽을지도 몰라. 죽으라죠 뭐. 스트로브는 가벼운 한숨을 내쉬면서 얼굴에 땀을 닦았다. 그러고는 응원을 청하듯 나를 바라보았지만 나도 뭐라 말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 사람은 훌륭한 화가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난 그 사람 싫어요. 아니, 당신 설마 진심은 아니겠지? 정말 부탁이야. 그 사람을 이리로 데리고 오도록 해줘요. 여기 오면 편하게 지내도록 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목숨을 건져줄 수 있을지도 몰라. 당신이 힘들지 않도록 할게. 내가 다 할 거야. 스튜디오에 침대를 마련해 줍시다. 개처럼 죽어가도록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게 몰인정할 수는 없지. 병원에 가면 되잖아요. 병원? 그 사람은 지금 아주 정성스럽게 돌봐줘야 해요. 아주 정성껏 간호해 주어야 한다고. 이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그녀가 얼마나 흥분하는지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는 가운데 멈추지 않고 식탁을 차리고 있긴 했지만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당신 정말 못 말리겠어요. 만약에 당신이 아프면 그 사람이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 날 간호해 줄 텐데. 그 사람이 날 도울 필요가 뭐 있겠어. 게다가 난 그 사람하고는 다르지. 나야 대단한 화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은 그래. 똥개만한 기계도 없어요.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그저 날 밟아줍시오 하는 꼴이니 말이에요. 스트로브는 푸푸하고 웃었다. 아내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그제야 그 까닭을 알만하다고 여겼던 모양이다. 아니 여보, 그러니까 당신은 언젠가 그 사람이 여기 와서 내 그림을 보던 날을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구만. 그 사람이 내 그림을 좋게 보지 않은 게 뭐 어떻소? 그런 그림을 보여준 내가 어리석었지. 내 그림이야 썩 훌륭한 그림을 못 대잖아. 참 이 사람 훌륭하네. 그는 서글픈 표정으로 스튜디오를 한 바퀴 돌아보았다. 이젤 위에 반쯤 그리다만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한 이탈리아 농부가 웃으면서 눈동자가 까만 소녀의 머리 위로 포도송이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그린 것이었다. 그림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예의는 지켜야 할 것 아니에요. 응? 왜 모욕까지 줘야 해요? 그 사람은 당신을 노골적으로 멸시하는데 당신은 그 사람 손을 핥는 격이에요. 정말이지 난 그 사람 싫어요. 여보, 그 사람은 천재라니까. 당신은 설마 나를 천재로 생각하지는 않겠지? 나도 내가 천재였으면 좋겠어. 천재를 볼 줄은 알지. 천재를 정말 진심으로 존경해. 세상에서 천재보다 굉장한 건 없어. 천재들에게야 그게 큰 부담이 되지만 말이야. 천재들에게는 너그럽게 대해주고 참을성 있게 대해주어야 해. 집안 싸움에 약간 당황해서 한쪽으로 비껴서 있던 나는 스트로바가 왜 굳이 나들어 같이 오자고 졸랐을까 의아스러웠다. 보니 그 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우리 집에 데려오자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천재라서만은 아니야. 그 사람도 사람 아닌가? 병들고 가난한 사람 아닌가 말이야. 난 그 사람을 절대로 내 집에 들여놓지 않겠어요. 절대로. 스트로브는 나를 돌아보았다. 자네가 말 좀 해주게. 이건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말이야. 그 사람을 그런 비참한 골방에 팽개쳐 놓을 수는 없잖아. 이리로 데려와서 돌보면 간호가 훨씬 수월하리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내가 말했다. 그야 무척 불편하겠죠. 누구든 옆에 반나스로 붙어 있어야 할 테니까요. 여보, 당신이 그만한 수고를 마다할 사람은 아니잖아. 그 사람이 오면 내가 나가겠어요. 스트로브 부인은 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영 딴 사람 같군. 그렇게 친절하고 다정하던 사람이. 제발 나를 좀 그냥 놔둬요. 당신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그러더니 마침내 눈물을 흘리고야 만다. 그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다. 어깨가 격심하게 들썩거렸다. 덕후는 당장 아내 곁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감싸 안고 입을 맞추면서 온갖 듣기 좋은 애칭을 동원하여 그녀를 불러댔다. 어느 사이에 그의 볼에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윽고 그녀는 그로부터 몸을 빼내고 눈물을 닦았다. 혼자 있고 싶어요. 그녀는 꽤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고는 나를 돌아보고 미소를 지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런 꼴을 보여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스트로프는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머뭇거렸다. 이마에 주름이 잔뜩 잡히고 붉은 입술이 비죽이 튀어나와 있다. 그런 꼴이 야릇하게도 흥분 상태에 있는 시름실의 흰 쥐를 연상시켰다. 그럼 안 되겠단 말이요, 여보. 마침내 그가 말했다. 그녀는 기운이 하나도 없다는 몸짓을 했다. 탈진해버린 것 같았다. 여긴 당신 집 아니에요? 물건도 다 당신 거고 당신이 그 사람을 데려오고 싶다면 내가 어찌 막을 수 있겠어요? 갑자기 스트로브의 둥그런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럼 동의한단 말이지. 그럴 줄 알았어. 아, 여보.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퀭한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러면서 심장의 고동을 견딜 수 없다는 듯 가슴 위에서 두 손을 꼭 맞잡았다. 여보, 제가 당신을 만난 뒤로 저를 위해 무슨 일을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던가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일을 못하겠어. 당신도 알잖아. 그럼 부탁이에요. 스트리랜드만은 데려오지 마세요. 딴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좋아요.
도둑이든 술꾼이든 길거리에 비렁뱅이든 상관없어요. 무슨 일이든 기꺼이 하겠다고 약속할게요. 하지만 제발 스트랜드만은 데려오지 마세요. 아니, 왜 그렇다는 거야? 그 사람은 무서워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한테는 무서운 데가 있어요.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칠 사람 같아요. 저는 알아요. 느낌이 그래요. 그 사람을 데려오면 반드시 끝이 좋지 않을 거예요. 원, 그런 터무니없는 말이 어디 있어? 아니에요. 이건 내 말이 맞아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 거예요. 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니까? 그녀는 이제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다.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의 빛이 떠올랐다. 그녀가 이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나는 모른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제력을 모조리 빼앗기고 만 것 같았다. 보통 때는 퍽 침착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그토록 격심하게 흥분하는 것을 보니 놀랍지 않을 수 없었다. 스트로브도 영문을 모른 채 크게 놀란 듯 아내를 한참 동안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당신은 내 아내야. 내게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이요. 당신이 조금이라도 싫어하면 아무도 데려오지 않겠어.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현기증이 나는 모양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약간 짜증이 났다. 그처럼 신경질적인 여자인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때 스트로브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침묵을 야릇하게 깨뜨렸다. 당신도 딱한 처지에 빠진 적이 있었지 않소?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기에 망정이지. 당신도 그러한 도움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알겠지. 이제 당신에게도 기회가 왔으니 이번에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지 않소? 평범한 말이었지만 내게는 어쩐지 슬격조로 들려 하마터면 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런데 그 말에 돌연 브란치 스트로브의 태도가 변하는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움찔하더니 남편을 한참이나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었다. 스트로브는 방바닥에 눈길을 떨어뜨린 채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민망해하는 기색이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볼에 희미한 홍조가 도는 것 같으니 이내 얼굴이 해쓱해졌다. 아니, 해쓱해졌다기보다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온몸의 핏기가 깡그리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두 손까지도 새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스튜디오 안을 가득 채운 침묵이 점점 응고되는 듯 하더니 이윽고 그녀는 만질 수 있을 정도가 되어버렸다. 그것은 만질 수 있을 정도가 되어버렸다. 나는 당황했다. 데리고 오세요. 힘껏 보살피겠어요. 여보, 정말 고맙소. 그는 웃음 지었다. 그는 아내를 껴안으려 했으나 그녀는 그를 피했다. 남 앞에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내가 바보 같아지잖아요. 그녀의 태도는 어느 사이에 다시 평소 상태로 돌아와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격렬한 감정에 빠졌던 여자라고는 믿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